안녕하세요. 오늘은 헌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게요. 지금까지 정치제도를 얘기하면서 다수제 모형과 합의제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제도, 뭐 정부 형태, 선거제도, 정당체제 등등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헌법도 어떻게 우리가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한 나라의 그런 정치 제도의 특성이 다수제인지 아니면은 합의제인지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개정 절차와 법률 심사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에 따라서 한 국가의 헌법적인 특성이 다수제인지 아니면 합의제인지가 이제 결정된다고 하는 게 이제 레이파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먼저 헌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이 있는데, 성문헌법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그래서 국회에서 명문화된 헌법을 만드는 것이죠. 법률보다는 이제 헌법 개정의 조건이 훨씬 까다롭죠. 법률의 경우에는 주로 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이 통과되지만 국회에서 헌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까다로운 초다수 의결제에 의해서 헌법을 통과시키죠. 초다수 의결제. 초다수란 거는 이제 다수를 넘어서는 더 까다로운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리퍼블리칸 전통, 이제 공화주의 전통. 이제 공화주의 전통이란 건 뭐냐면 민주주의에는 이제 두 가지 원리가 지배하죠. 다수 지배의 원리와 소수 보호의 원리. 그래서 공화주의 전통은 이제 어떤 다수의 횡포로부터 이제 소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전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가 항상 합리적인 결정을 내지 않기 때문에 또 우매한 다수의 가능성을 염려해서 법적으로 소수의 권리와 관한 내용들을 항목들을 명시해 놓고 아무리 다수라도 그처럼 명시해 놓은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한 게 바로 이런 리퍼블리칸 전통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을 만들어서 의회 다수가 침해할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들을 담아놨죠. 그리고 또 국가 운영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뭐 정부 형태랄지, 뭐 대통령제냐, 의회제냐,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정치 제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헌법에 담아놓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의회 과반수 결정으로부터 헌법적인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수를 이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시각이죠.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이처럼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죠. 하지만 성문헌법을 채택하지 않고 불문헌법을 채택한 국가들도 있죠. 이런 국가는 다수 지배 원리를 더 중시하는 그런 국가들이죠. 그래서 주로 관습법, 판례법 또는 조례, 자연법을 따르는 거죠. 의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기존의 법률이 헌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명문화된 헌법이 없으므로 국회 과반수가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영국, 그다음 뉴질랜드,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은 따로 명문화된 헌법을 마련하지 않고 의회 다수가 헌법적인 권한을 갖는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성문헌법을 가진 국가들은 합의제 모형, 소수를 보호하는 합의제 모형,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국가들은 다수 지배의 원리를 중시하는 다수제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헌법의 유연성에 따라서 합의제냐 아니면 다수제냐가 결정될 수 있겠죠. 헌법을 바꾸기가 쉬우면 쉬울수록 다수제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헌법을 바꾸기가 까다로울수록 합의제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헌법 개정의 조건을 보면 뭐 여러 가지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국회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조건이죠. 초다수 의결제.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조건을 채택하는 국가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과반수는 초과하되 3분의 2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국가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분의 5 이상, 5분의 3 이상, 5분의 3 이상 또는 과반수 이상과 국민 투표를 요구하는 국가들. 과반수로만 하면 법률 통과 조건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수의 원리죠. 근데 과반수로만 안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국민 투표까지 요구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면 이 조건보다는 3분의 2보다는 쉬운 조건이죠. 과반수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에 의해서 국민투표는 이제 과반수 이상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조건이니까 의회 과반수 그 다음에 국민의 과반수니까 3분의 2보다는 조금 더 쉬운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분의 2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국가들, 이제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죠. 4분의 3 이상 또는 3분의 2 이상과 지방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국가. 그래서 얼마나 헌법 개정의 조건이 까다로운가에 따라서 소수의 보호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또 합의제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은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위원, 제적위원은 국회에 적을 둔 의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2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선거권자 2분의 1 이상이 참석한 국민투표에서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헌법을 고치기는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제적 의원이 총 300명이니까 제적위원회 3분의 2는 200석이겠죠. 그리고 이제 선거권자 2분의 1 이상이 참석한 국민투표에서 2분의 1 찬성해야 된다. 라는 조건. 그래서 헌법 유연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조금 전에 얘기한 헌법 개정의 유연성 측정.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5분의 3 조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2 조건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4분의 3 조건도 있었죠. 조금 전에. 그리고 또 이보다 더 쉬운 조건은 과반수, 의회 과반수 플러스 국회 과반수, 의회 과반수 플러스 국민 과반수. 강의를 많이 했더니 조금 말이 또 안 나오네요. 이런 조건. 그래서 헌법 개정의 유연성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레이파트가 이제 또 감안을 해야 될 내용은 선거 제도도 헌법의 유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 다수제와 비례대표제가 있다면 단순 다수제에서는 작은 득표율로도 일당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비례대표제보다 헌법 개정이 용이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 1984년에 제1당이 48%를 득표했는데 76.5%의 의석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조건이라고 한다면 한 66.6%쯤 되죠. 그러니까 인도의 1984년 선거에서는
과반수에 못 미치는 득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분의 2를 넘어선 76.5%를 얻었죠. 그러니까 단순 다수제에서는 비례대표제보다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로부터 얻어야 되는 지지 또는 득표가 훨씬 더 낮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득표율은 49.9%예요.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의 총합이 49.9%. 그런데 180석을 얻었으니까 180석은 60%죠. 그러니까 거의 한 10%의 차이가 발생하죠.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근데 비례대표제라면 60%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의 60%를 얻어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헌법 개정이 더 어려워지겠죠. 비례대표제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게 또 항목마다 다른 개정 조건을 가진 국가들이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항목은 과반수를 요구하고 어떤 항목은 절대 과반수. 그 과반수와 절대 과반수의 차이는 뭐냐? 과반수는 의결 정족수의 과반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로 제적 의원의 2분의 1이 의결 정족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적 의원이 300석이라고 한다면 의결 정족수는 150석 이상, 그것에 또 과반수니까 75석 이상을 의미하는 거죠. 76석. 그러니까 이게 최소 조건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첨예한 이슈에서는 의결을 할 때처럼 의결 정족수를 간신히 채우는 이 정도의 의원들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첨예한 이슈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참여하니까 훨씬 단순 과반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76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제도적으로는 의결 정족수가 151석, 그리고 그 의결 정족수의 과반을 넘어야 되니까 76석쯤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서는 이와 같은 과반수 또는 단순 과반수라고 하죠. 단순 다수, 단순 과반수, 단순 과반수라고 하겠죠. 절대 과반수는 제적의원의 과반수니까 300석이라고 한다면 제적의원이 그러면 151석이 되겠죠. 또 어떤 항목에서는 의회의 3분의 2 이상과 주의회 과반수를 요구되는 그런 항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투표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조건에 따라서도 헌법의 유연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하원과 상원 각각 3분의 2 이상을 얻거나 아니면 양원에서, 즉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절대 과반수를 얻고 거기다 플러스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레이파트가 각국의 헌법 개정의 유연성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majorities or supermajorities required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in 36 democracy. 그러니까 36개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다수 또는 초다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우리 레이파트가 각국의 헌법 개정의 유연성을 측정을 해보니 ordinary majority는 에 해당되는 이제 국가는 뭐 이런 주로 의회 국가죠. 아까 얘기했던 영국 또는 뭐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등,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 그 다음에 더 까다로운 조건은 이제 과반수에서 그 다음에 3분의 2 사이에 2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의 조건을 요구하는 국가들.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의 조건을 요구하는 국가들. 3분의 2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조건들. 그 다음에 가장 까다로운 조건은 3분의 2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2 플러스 국민투표 또는 뭐 4분의 3 뭐 등등 뭐 플러스 뭐 지방의회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각 국가들의 헌법 개정의 조건들을 여러분은 뭐 암기하거나 알 필요도 없죠. 그냥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헌법 개정이 더 까다로워지면 까다로워질수록 합의제 그리고 다수 쪽에 가까워지면 다수제 모형이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겠죠. 여러분이 뭐 각 국가의 헌법 개정 조건을 알고 싶으면 뭐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뭐 구글에 들어가서 찍어보면 금방 알 테니까 뭐 이 나라 이 36개 국가들의 헌법 개정 조건이 무엇인지를 뭐 알 필요는 없겠죠. 다 인터넷에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이 헌법 개정의 유연성을 가지고도 합의제냐 아니면 다수제냐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심사라는 측면을 가지고 이 헌법의 유연성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의회의 과반수가 헌법적인 권한을 갖는 경우, 이 경우가 다수제 모형이겠죠. 다수제에 가까운 경우. 그 다음에 헌법에 법률심사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헌법 자체가 다른 하위법보다 상위에 있다. 그러니까 법률심사 기관을 따로 두지 않고 따로 두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헌법이 있긴 있는데 법률심사에 대한 명시가 없는 그런 국가들. 첫 번째 경우는 아예 헌법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헌법이 있긴 있는데 이 법률심사에 대한 항목이 헌법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 그다음 세 번째 경우는 법률심사 역할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경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법률을 심사하죠. 대법원. 한국은 헌법재판소. 그리고 이 경우는 아예 헌법이 법률심사 역할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법률심사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네덜란드 헌법을 이렇게 보면은 의회의 행위와 국가 간 조약에 대한 조약에 대해서 법원이 법률 심사를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의회가 그러니까 의회가 이런 사법기관보다 더 상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법기관은 임명기관이고 의회는 선발기관이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선발한 의회가 사법기관보다 상위기관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의회가 헌법의 최종적인 보호자다. 그래서 국민의 대변기관이 아닌 임명기관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의회의 행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가장 다수제 모형과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아예 이런 사법기관의 그런 사법기관이 입법기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명시를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률심사 측정을 가지고 법률심사를 측정을 해서 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우리가 따지기도 하는데
그럼 법률심사의 활동성이 어떻게 측정되느냐? 그러니까 법을 이제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겠죠.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는데 사법기관이 의회에서 통과된 법을 얼마만큼 위헌으로 판정해서 무효화 시켰는지. 사법기관이 입법기관의 법을 무효화를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사법부의 권한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치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헌법학자들이 각 국가에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법이 사법부에 의해서 위헌 판정을 받았는가, 이제 그걸 수치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법률 심사 내용을 가지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헌법의 이 법률 심사의 권한을 독립적인 기관에 명시해 놓았는지 해 놓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다수제냐 아니면은 합의제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에 법률심사기관을 명시해 놓은 경우, 독립적인 법률심사기관을 명시해 놓은 경우에는 합의제 모형. 반대로 의회가 헌법적인 권한을 갖는 경우, 또는 네덜란드처럼 아예 사법부가 존재하더라도 의회에서 만든 법안에 대해서 위헌 판정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 경우도 다수제의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또 계량적으로 사법부가 입법부의 결정을 얼마나 위헌 판정을 했는지 그런 측정을 해도 다수제냐 아니면 합의제냐를 우리가 구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비율, 연방법, 그러니까 독일은 연방국가니까 연방법을 무효한 비율,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통과한 법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정한 비율, 그 비율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법률심사, judicial review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면 이 주디셜 리뷰가 굉장히 강한 국가,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독립적인 그런 사법기관이, 사법부가 입법부의 법률에 대해서 위헌 판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법률 심사를 할 수 있는지, 플러스 위헌 판정을 한 비율, 사법부가 입법부의 결정, 법률에 대해서 위헌 판정을 한 비율, 뭐 등등을 다 고려해서 레이파트가 한 국가에서 이 법률 심사가 얼마나 강한지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그다음에 뭐 미국 이런 국가들은 이 법률 심사의 기능이 굉장히 강한 국가들, 반면에 쭉 내려오면 이런 국가들은 법률 심사를 하지 않는 국가들, 중간 정도가 이 법률 심사의 정도가 이 사이에 해당되는 국가들. 그래서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합의제 모형, 밑으로 가면 다수제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레이파트는 헌법 개정의 유연성하고 그 다음에 법률 심사라는 그 두 측면을 가지고 이런 2차원적인 공간에서 이 국가들의 어떤 사법부의 독립성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의 경직성이 강할수록 그 다음에 법률 심사의 그런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합의제 모형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수제 모형. 그래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독일, 영국 이 두 국가가 이런 사법부 제도에 있어서
합의제 모형에 가까운 국가들이고, 이 국가들,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이 이 사법부의 권한에 있어서 사법부 제도에 있어서 다수제 모형과 가까운 국가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은 이 사법제도에 있어서 합의제 모형과 가까운가, 그 다음에 다수제 모형과 가까운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constitutional rigidity의 측면에서 보면 이 4번에 해당되진 않고 아까 3분의 2 조건에다가 또 국민투표가 있으니까 한 여기쯤 해당되겠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judicial review의 측면에서 보면 위헌심사를 하죠. 한국도 위헌심사를 독립적인 그런 기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하는데 상당 부분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행정부의 어떤 눈치를 보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여론의 향방을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죠. 많이 따르지는 않고 여론의 어떤 향방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제 사법부란 거는 이제 여론, 다수의 뜻과 무관하게 어떤 법리적인 그런 해석을 통해서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런 헌법재판소의 그런 위헌 심판 결정을 보면 어떤 여론의 향방이나 아니면 행정부의 의중을 반영한 그런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임기,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이 헌법재판소가 법률 심사를 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치죠. 만약에 대통령 또는 여당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게 된다면 여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율을 대통령 또는 여당이 임명하는지, 그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다음 임기와 관련된 내용은 만약에 대통령의 임기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완전히 일치한다면, 그러면 대통령은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자신의 뜻과 일치하는 이념적 성향, 비슷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그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죠. 근데 정반대로 미국과 같이 대법원 판사의 임기가 종신형인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기존에 임명된 대법원 판사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에 임명을 했다면, 그러면 임기가 종신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들을 자신의 이념과 비슷한 판사들로 갈아치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기가 길면 아무래도 그런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더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judicial review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도적인 요소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러니까 임명을 하는 거죠.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임기에 관한 내용, 이 두 가지 요소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도 역시 다수제 모형이냐 아니면 합의제 모형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중앙은행의 역할부터 살펴보면, 이제 중앙은행은 주로 이제 통화 정책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통화정책이란 건 뭐냐? 이제 이자율 통제와 화폐 공급. 주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표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이자율을 낮추고 저금리 정책,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찍어내는 정책을 피면 경기가 진작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경기 부양 정책은 인플레이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립적인 중앙은행을 줘서 정부의 그런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 이 초래되는 가능성을 막게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을 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다른 기능은 뭐냐면 정부 국채 매입을 통한 재정 적자에 대한 융자.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돈을 빌리려면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죠. 국채를 발행을 하면 이제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그 국채를 사주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는 국채를 팔아서 이제 돈을 끌어와서 재정 적자를 메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정부의 국채를 사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정부에게. 그 다음에 또 은행들은 이제 적립 예비금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은행이 무한정으로 돈을 다 빌려줘서 은행의 잔고가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이렇게 적립해 둬야 되는 거죠, 은행들은. 이제 그 적립 예금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폐 발행,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발전 계획에 대한 융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상업은행 규제, 뭐 감시, 또 지급 불능은행이나 공공기관 구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독립적이면 독립적일수록 합의제 모형,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행정부에 의존적일수록 다수제 모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권한은 헌법이 아닌 법령으로 이제 명시한다. 그래서 쿠키어맨과 웹, 그 다음에 네압티라는 학자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이제 측정을 했는데, 중앙은행장의 임기와 임명, 아까 조금 전에 헌법재판관 역시 임기와 임명 방법, 구성과 임기에 따라서 독립성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중앙은행장이 정부의 관직을 겸직하는 게 불가능하게 하면 독립성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해임으로써 보호하면 역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증가하고, 또 임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앙은행장의 그런 독립성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수립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측정했는데, 통화 정책을 독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목적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이 중앙은행이 다른 경제정책보다 가격 안정 정책을 중시하면 중시할수록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융자 제한 측면에서 중앙정부에만 융자하고 중앙은행이 융자 조건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증가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측정했을 때 독립성이 높은 나라는 독일, 스위스, 뭐 미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런 국가들. 그래서 뭐 스위스가 주로 이제 어떤 부정적인 자금을 은닉하는데 스위스 은행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 이유는 여기서 나왔듯이 스위스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기 때문에 뭐 한국 정부가 어떤 정치 자금이나 부정적인 자금을 스위스 은행에 어떤 집단이 은닉을 했을 경우, 정부가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요구를 해도 스위스 은행은 이제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정부가 스위스 정부에 그런 부정적인 돈에 대한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를 할 경우에
스위스 정부가 스위스 중앙은행에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위스 정부로부터 스위스 은행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의 그런 압력에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부정적인 돈들이 스위스 은행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이 낮은 나라들은 이태리,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 뭐 이런 국가들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특히 중요한 게 은행장의 임명과 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합의제 모형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약하고 행정부에 의존적일수록 다수제 모형이다. 가장 굵직한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뭐 굳이 알아야 된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뭐 측정할 때 뭐 이런 요소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것도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제 보면 한국은행의 지위는 이제 헌법기관이 아니라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그러니까 헌법기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독립성이 더 강화되겠죠. 그 다음 한국은행의 이제 기능은 주로 통화정책을 관장한다. 그리고 금융정책 권한은 제한적이다. 그냥 금융감독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따로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감독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은행의 권한은 더 강화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는 4년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니까 대통령의 임기보다 더 짧죠. 그렇기 때문에 재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즉 달리 얘기하면 행정부의 의존적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인적 구성, 금통위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를 포함한 총 7명으로 이제 구성되는 거죠.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주요한 결정을 하는 집합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총 2명, 총 7명 중에 이제 2명은 총재 및 부총재고 이제 나머지 5인은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도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대통령의 영향권, 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총 7인 중에서 5인이 대통령의 영향권,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것이죠. 다음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맡도록 했으나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통위 위원장, 의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의사결정기구의 정부, 즉 정부 인사 배제 원칙을 두고 있으나 한국은 정부 측 인사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의사결정기구에 정부 측 인사를 배제하나 한국은 정부 측 인사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앙은행의 경우에 한국은 행정부의 의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도 아까 한 바와 같이 7명 중에 5명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고 그 다음 임기도 대통령보다 짧기 때문에 재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다수제 모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그런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법률심사 측면도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7인이 9명 중에 7인이 대통령의 그런 영향력에 있었죠. 그리고 한국은행도 5명 중에서 7명 중에서 5명이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으니까 이 사법제도도 다수제 모형에 가까웠고 이 중앙은행 에 관련된 제도도 다수제 모형에 가깝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수고 많았어요.